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자, 윤 선생님, 네. 그 과거에 이제 이 직장을 다닐 때 좀 네. 쉬다가 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까지 휴일이었죠. 네. 그럼 목금 이틀만 다니면 또 쉬는데 네. 이럴 때 또 목금이 좀 길지요. 뭐 좀 길죠. 네. 예, 안 나오다 나오니까 길죠. 하지만 또 뭐 주말이 있으면 네. 또 좀 버틸만 한데 네. 근데 이제 주말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희망이 또 없으니까 예, 예, 다음 휴가나 명절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래서 그 참 학교 다닐 때도 노는 날이 좋더니만 네. 저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좀 주초에 네. 간혹 뭐 술이라도 좀 먹었다거나 예. 이렇게 좀 피곤한 일이 있으면 그 주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옛날에 그 기자 하실 때는 약주를 네. 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있죠. 그럼 주초에 한 잔씩 하면 월요일쯤에 막 저녁에 세게 이렇게 한 잔 드시면 네.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예, 힘드시죠. 굉장히 힘들죠. 예, 그래서 주 후반에 주로 약속을 많이 하고 예. 월화는 가급적 좀 뭐 적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 뭐 신문 기자들은 옛날에 거의 뭐 하루에 2번씩 술을 먹었죠.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고 그냥 했는데 근데 지금 예. 기자가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술 먹는 직업을 제가 두 군데 봤는데 하나는 검사, 네, 검찰, 검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자 이 네. 두 군데가 시도 때도 없이 먹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그 두 직업이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십니까? 글쎄요. 그 뭐 조직의 위계 질서 이걸 많이 강조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윗사람이 한잔 하면 밑에 쫙 따라붙는 그런 게 예. 또 포탄주 같은 것도 많이 먹고 한 10년 전만 네. 해도 어디 술집에 들어가 갖고 네. 이 부하 기자가 술 먹고 있으니까 네. 그냥 위에서 다 결제 버리고 가고 그러세요? 네, 네,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기자들이 참 기자들이 뭐 비가 와도 우울하다고 술 먹고, 예. 예. 뭐 또 뉴스가 없어도 또 술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찍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예. 예. 근데 가정적으로는 이혼은 별로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싸울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집에서 별로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같이 있어야 싸우거든요. 참 좋은 예, 집이 예. 참, 그래서 해외 특파원을 가서 이제 조금 그건 예. 처음으로 이제 같이 있으니까. 예. 예. 그 기자 생활을 하면 네. 가끔씩 보니까 이게 뭡니까? 한 번씩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렇게 네. 또 좋은 동네에 특파원으로 네. 이렇게 나가대요. 네. 특파원 나가려면 좀 오너하고 좀 이렇게 총애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아무래도 뭐 언어하고 좀 눈여겨 좀 본 사람이 좀 많이 가죠. 뭐 근데 이제 특파원을 갔다 와서가 문제입니다. 예. 예, 특파원을 간 동안에 언어하고 바로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파원을 갔다 와서는 되게 뭐 아니면 돕니다. 들어와서 더 출세하든가 아니면 바로 한직으로 가서 잘리든가. 예. 예를 들면 뭐 뉴욕 특파원을 갔는데 신문사 오너가 뉴욕을 갔다. 거기 가서 같이 생활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일주일이고 열흘이건 그때 이제 뭐 그때 이상하게 이제 다 드러나구나. 예, 잠깐 보던 거하고. 예. 윤 선생님 어디 특파원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특파원은 안 했습니다. 그냥 토종으로 그냥 했습니다. 잘하셨네. 예. 저도 뭐 가끔 네. 옛날에 오래전에 외국 나가면 그 네. 뉴욕에 뭐 특파원하는 기자분들하고 네.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 그럼요. 보이더라고요. 우리 예를 들면 미국 특파원이다. 미국 그 큰 나라에 예. 저기 뉴욕에나 워싱턴에 한 명이 있어요. 예. 그 큰 나라에 어떻게 다 커버를 합니까? 그냥 앉아서 인터넷이나 뒤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 브라질, 뭐 멕시코, 캐나다까지 미국 특파원을 다 챙기라고 그래요. 그 미국이 어디 동네 마을도 아니고 지금 말로는 이제 특파원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앉아서 신문 뒤지고 인터넷 뒤져서 국내에서 다 대부분 써주고 뭐 그냥 코멘트나 몇 개 따라 이런 그러니까 경우가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그 나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특파원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국가시 뭐 그런 게 있죠. 옛날에는 어떤지 몰랐는데 일본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뉴욕 기자인가 예, 뉴욕 특파원이다 그러면 옛날에 한 4, 50명씩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할 분담해서 깊이 있는 취재가 가능한데 우리는 미국 그 큰 나라에 한 명, 그러니까 거의 뭐 심층적인 보도, 우리 언론의 아마 수준 차이도 그런 데서도 좀 많이 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구나. 참, 그 언론의 세계 또 잘 듣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보면 네. 위에 분이 이제 돈을 다 결제하는 게 그런 몇 개의 직종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술 먹으면 뭐 뿜빠이라는 그렇죠. 거는 도저히 네. 허용이 안 된다. 네, 이건 네. 뭐 그렇죠. 국가시를 그러니까 잡으려면 네. 그건 노예가 돈은 다 내야 된다. 네. 평소에 군기도 잡지만은 술값도 해결한다. 그렇죠. 뭐 보통 그런 게 검찰이나 네. 이 기자 쪽에도 그런 게 좀 있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신문 기자들은 무조건 윗사람이 윗사람이 내는 겁니까? 데스크나 국장이나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 중에서 제일 윗사람이 항상 예. 이렇게 내는 거죠. 예. 예. 그럼 밑에는 항상 계산을 안 하고 예.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은 밖에서도 계산 안 하고 회사 내에서도 회식할 때 계산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서도 계산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너 누구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듣죠. 예, 그러네. 제가 계산 안 하고 그 버릇 뜨면 또 하나의 직종으로 보자면 교수님들도 계산을 별로 안 하죠. 교수님도 거의 안 하죠. 예, 그러시죠. 어디 가면 항상 예. 접대를 받으니까. 예, 기자하고 교수하고 밥 먹으면은 그건 기자가 주로 냅니다. 근데 저는 예. 경찰들이 계산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경찰들은 자기하고 이해관계자 외에는 또 경찰은 계산은 잘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경찰도 안 냈죠.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세무서원하고 경찰하고 기자 밥 먹으면 누가 내냐. 예. 주인이 내는 걸로 그때 결론이 냈죠. 예. 지금은 근데 좀 많이 옛날보다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겠죠. 이제 예. 언론사들도 이제 괜찮은 언론사들은 예, 얻어먹지 말고 꼭 밥값 내라고 회사에서 이 결제할 수 있는 카드도 주고 예. 옛날에 뭐 저 쫄병 때 있던 뭐 그때 S일보 같은 데는 월급이 없었거든요. 예. 예, 월급이 없었어요. 그때 부장들이 기자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나눠주고 뭐 그럴 정도로 월급이 없었을 때 그 시절에는 그랬는데 그건 뭐 8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언론사 형편이 그래도 좀 괜찮아졌죠. 예. 네. 우리 저 윤생 몇 년도부터? 8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초창기 때 험악한 시절에 전두환 네. 시절에 하셨네요. 그래도 그때는 뭔가 정부가 발표하면 믿음도 있었고 그래도 그 정부 주도로 끌고 가면은 경제나 이런데 우리 신뢰감도 있었거든요. 예. 전두환이가 물론 뭐 독재는 했다지만은 경제나 이런 쪽은 그래도 자신감 있게 끌고 간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언론사 통폐합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통폐합을 함으로써 언론사를 줄여놔서 이 언론의 폐해가 사이비 언론들이 많이 사라졌죠. 줄었죠. 옛날에는 네. 기자하면 뭐 70년대만 그렇죠. 해도 그때 프레스 카드라고 그걸 해서 물론 뭐 허문도 씨나 그런 언론 통폐합한 사람 욕은 많이 얻어먹었지만 우리 언론 발전에 또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뭐 기자한테 한번 당했거나 사업상 불리하면 화가 나서 신문사 하나 만드는 사람도 이야기도 제가 곧잘 들었습니다. 네. 심지어 어떤 사학재단 이사장은 네. 사학 관련해서 조사 몇 번 받고는 화가 나서 신문사를 저 시청 앞에 하나 만들었다고 네. 뭐 그 이야기도 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자 그 지금 아까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요즘 언론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게시던 매경에 보니까 네. 자영업자를 요식업 중앙회가 네. 보니까 네. 31%가 1년 사이에 망했더라. 네. 이런 기사도 있고 지금 부동산이 네. 이렇게 최근에 좀 심각해지면서 네. 이 깡통 전세 그러니까 전세값이 하락해서 갭 투자해서 그냥 은행에 빚 끼고 네. 전세 끼고 집 사서 노후를 좀 이렇게 보장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세값을 토해낸다고 집을 건매로 판다. 이런 기사도 있고 굉장히 지금 여러 군데서 안 좋은 징조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자영업자 금방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한 100만 명이 된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 고용 중에서 자영업 비중이 26%거든요.
우리나라 웬만한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잖아요. 26%라 되는데 거의 100만 명이 문을 닫았으니까 이 경기가 불황이 심각한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역전세난이라는 게 전세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만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 월세죠. 다른 나라는 전세라는 말을 잘 네, 이해를 네,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 재산이 어떻게 보면 전세금일 정도로 이 모든 그 전세금으로 맡겨놨는데 이거를 서로 얽혀 있어요, 전세가. 네. 이사를 가려면 전세금을 뽑아야지 다른 데로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그날 받아서 그날 주고 하는데 이게 역전세난이라는 거는 그 돈을 서로 돌려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가 없는 거죠. 서로 어떻게 보면 뭐 월세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시스템이 전세 시스템인데 그게 어느 단계에서 꽉 막혔다. 그럼 다단계 판매에서 왜 폰지 사기라고 다단계 판매에서 한 사람이 구멍 내면은 쭉 무너져 쫙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칫하면 그런 경우가 나는 거죠. 돈을 받아야지 그 돈을 받아서 새로운 집주인한테 갖다 주고 또 이사 가고 집주인은 그걸 받아야지 또 돌려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그 전세 유동성 위기다. 그렇죠. 그게 뭐 한때는 우리 한 500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액수가 될지 몰라도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라고 하는데 그거 못지않은 게 이제 전세금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전세난이 우리 소비나 경제, 민생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인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전세금이라니까 빚으로라고 생각이 안 들지만 용어 자체가 전세라는 말이 아니라 학술적 용어로 하면 이 뭡니까 주택 담보 무슨 부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일종의 부채인데 무이자 대출이라고 봐야죠. 금융성으로 보는 집주인은 무이자로 하여튼 돈을 쓰는 거잖아요. 세입자는 하여튼 월 얼마씩 안 내고 한 번에 목돈 내고 맡겨둬서 그 돈을 그대로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는 거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를 할 이유가 없죠. 올라야지 계속 더 또 돈이 생기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전세감이 2억인데 앞으로도 2억이고 집값도 지금 3억인데 앞으로도 3억이다 하면은 지금 공시지가 올라서 이 보유세나 세금이 각종 늘어나는데 집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전세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라는 게 생긴 발단이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부동산 상승 시에 일종의 이제 전세를 주고 자기가 조금만 돈을 이렇게 갭 투자라고 차익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한 건데 지금 집값 상승이 멈추고 만약에 하락으로 가거나 그래서 또 전세 가격이 집값보다 먼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집값 떨어지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이런 데까지도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노년층 60대는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민생이죠, 이 이상. 만약에 전세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돈줄이 그냥 콱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악이거든요. 서민들은 월 얼마씩 안 내고도 돈을 모은 걸 맡겨놓은 걸 나중에 찾으면 그 돈 갖고 집을 살 수가 있는 게 전세 제도고 집주인은 그 목돈을 받아가지고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그 기대 그것 때문에 이제 굴러가는 게 전세 제도인데 역전세난이 난다는 거는 우리 경제의 흐름이 한 군데 꽉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길게 보면은 우리도 전세 제도가 선진국처럼 월세로 가는 게 정상이긴 한데 또 월세가 좀 쉽냔 말이에요. 월세 하면은 보통 지금 금리로 따지면 한 5% 받거든요. 그러면 월 뭐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월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지출이 큰 것이 미국의 주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거를 받으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바로 또 주마다 주인이 또 우리 영화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세내라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보니까 그 내는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주급으로 이제 이 내는 돈이 보니까 한 300달러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모텔 같은 주택에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내다 보니까 그게 300이 최하고 아마 제가 볼 때 뭐 괜찮은 거는 한 500달러까지도 가고 그래서 뭐 한 달에 보면 우리 식으로 한 달로 보면 한 2,000 달러 뭐 이런 식으로 2,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240. 좀 작은 데는 한 1,500달러 뭐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버는 소득의 상당한 부분이 집값으로 나가니까
이 저소득층이 딱 그 세내고 그냥 기본적인 필수 먹는 거 외에는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서 그렇죠. 미국 사회의 저소득층이 5천만 명이 넘는다. 네. 그런데 그들을 사는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좀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미국이 왜 그 이혼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게 신용불량자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용불량자가 대부분 집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회사에서 사직을 하고 해서 당장에 돈이 없으면 미국은 집 살 때 다 장기 모기지로 다 30년, 사거든요. 40년 30년 평생을 집값을 갚으면서 살아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왜 10여 년 전에 나타났던 것도 다 집에 관련된 거잖아요. 영화 왜 빅쇼트라고 그것도 다 집에 관련돼서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 과잉 투자해서 그게 다 엮인 건데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월세 안 내고 어떻게 보면 집을 오히려 저소득층한테는 공짜는 물론 아니죠. 금리가 축적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게 꽉 선순환 구조가 막혔다는 거는 뭐 별로 좋은 최근에 소식은 이제 근데 아니죠. 이 전세가 거의 없어져 가고 월세 반 전세 이제 월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저소득층한테는 더 불리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미국에 하나 좋은 거는 내가 집을 얼마 주고 샀든 집값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열쇠만 던져주고 오면 언더워터라고 내 산 가격보다 집값이 더 내려가면 그냥 집주인은 산 가격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 열쇠만 던져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저 모기지가 많으니까 그 부담을 뭐 덜 수 있는 거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니까 금융기관이 떠안아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 깡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미국이 또 우리나라랑 다른 거 미국은 또 양도세를 우리가 이렇게 팔고 살 때마다 안 냅니다. 그 집을 키워서 가거나 하면은 안 내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할 때 한 번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임대 제도나 이 주거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좀 다뤄야 되거든요. 서민들을 집을 싸게 많이 살 수 있게 이런 주거 복지 차원에서 좀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이 투기 발본세권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부동산을 보거든요. 요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집값이 좀 떨어졌는데 아직 서민이 살기는 아직 비싸다. 그러니까 집 가격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에서 이 관여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뭐 가격도 잡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좀 더 예산을 일자리 예산 54조 원이면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서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집들을 많이 좀 공급을 해가지고 그게 정답인데 우리는 부동산 투기 잡는다 하다 보니까 강남에 초점을 맞추고 강남을 잡는 게 아니라 강남보다 더 어려운 서울 외곽을 잡고 서울 외곽보다 더 힘든 지방 도시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바닥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집 문제 때문에 뭐 GTX A니 B니 C니 한다는데 그 GTX라는 부분에 대한 실제 기술적인 검토나 지하의 50m 밑에 이제 이 지하권이 적용되지 않는 데를 고속으로 이렇게 이 전철 같은 기차가 급행으로 고속으로 시속 뭐 100한 4, 50km 뭐 200km까지 달리면 거기 이후에 벌어질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까? 그게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좀 불안하죠. 벌써 올해부터 이제 GTX 후보지에 대해서 그 보상금도 나가잖아요. 1조 이상 뭐 나간다고 하는데 아직 기술적으로 얼만큼 좀 검증이 된 건지 또 땅 밑에 그렇게 고속으로 달렸을 때 일부 주민들이 지금 집이 흔들리거나 세종시 가서 데모도 한다고 그래요. 자기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는 거가 안전성이 문제 있느냐. 근데 이제 또 정부에서는 그 땅이 GTX 가는 정도의 깊이면은 집주인이 땅 소유권이 없다고 그러네요. 땅 지하에 그러니까 30m까지 몇 미터 가면 그 밑에는 없어서 그건 뭐 니네가 상관할 일은 아니다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전성 검토는 충분히 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포 신도시까지 아직 그 전철 지상으로 전철조차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신도시를 만든다면서 그걸로 대안으로 땅 밑에 GTX인데 GTX가 놓이면 가격이 기본 요금이 한 7,000원 5,000원, 지하 5,000원, 7,000원. 그래서 좀 가면 10,000원,
왕복으로는 하루에 2만 원, 3만 원을 내야 될 건데 그게 건설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렇겠죠. 1km에 뭐 한 5천억 네. 뭐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럼 10km면 5조 이런 식인데 네. 근데 GTX가 한 80km, 70km 이래 놓는데 네. 그 돈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할 건가 그것도 걱정이고 그리고 이게 차가 지하로 이렇게 터널로 달리는 거는 네. 차는 개별적으로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전철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물체가 고속으로 달리면 굉장히 그게 기술적으로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서울 이 경부선 철도의 네. 서울 도심 구간을 네. 그걸 갖다가 한때 지하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구로동 뭐 네, 이런 네, 영동포부터 쭉 네. 서울역까지 그리고 그 위를 아예 철도가 없애버리면 거기를 이제 공원이든 주거지를 재송하면 네. 도시의 연결성이 좋아지지 않냐. 그런데 그게 제가 아는 또 건축 기술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그 무거운 KTX 같은 네. 이런 기차가 고속으로 한 200km씩 그 지하로 다니게 만들려면 그 공사의 기술적인 문제나 비용이 어마어마해진다. 네. 그런데 지금 GTX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한국이 아무도 안 해봤고 세계에 그 GTX를 해본 나라가 없더만요. 영국이 무슨 최근에 런던 교외에 익스프레스 선을 하나 급행 열차가 일부 지하를 지나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전부 다가 지하도 아니고 일부 그런데 그런 걸 안 해보고 저렇게 GTX가 이게 마치 대안인 것처럼 하는가 저것도 좀 걱정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것도 이제 뭐 신도시 개발한다면서 GTX를 좀 서둘렀잖아요. 예. 예, 신도시 뭐 그 부동산 대책으로 남양주니 뭐 발표한 인천이니 거 아닙니까? 예. 뭐 저쪽 어디죠? 저기 광명 쪽인가? 파주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예. 하는데 부동산 대책을 하다가 너무 급조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면제하고 그냥 막 하는 그런 급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KTX 들어올 때도 독일 그 자기부상열차 IC인가도 예, 안 돼. IC 죠. 그때도 기술 검증이 충분히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떼제배하고 비슷한 KTX로 들어왔거든요. 예. 좀더 이 GTX가 충분히 검증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GTX-A를 갖다가 언제 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은 뭐 했다고 하지만 뭐 지난 한다고, 연말에 근데 그게 제대로 공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문정근이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하는데 15조가 들었대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메인 스타디움도 뜯어버리고 거기 뭐 정선 뭐 일대 평창 정선 일대가 그냥 이렇게 적막하다고. 예. 경기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올림픽을 그 근처에 도시에 해서 그 시설을 보존하든지 하지. 그 산골에 평창 올림픽이라고 2번 떨어지고 3번째까지 해서 그 돈을 들이고 그리고 한번 하면 그것이 마치 지역 발전인 것처럼 주민들은 그렇죠. 지역 발전에서 평창이 해야 된다. 또 저쪽에는 뭡니까 무주에서 해야 된다. 뭐 한국에서도 서로 싸우고 이래가 개최했는데 거기에 돈을 버는 사람은 그거 한다고 건설공사 한 사람들 대지는 무슨 그렇죠. 뭐 도지사쯤 되는 고위층 이런 사람들이 뭐 벌라면 좀 벌었을 거 증거는 없지만 그리고 또 평창 올림픽 한다고 거기 뭡니까 하이오 뭐 리조트부터 시작해서 무슨 그 평창에 그 무슨 강원 개발공사가 해서 분양 안 돼가 난리를 쳤고 그 때문에 또 무슨 사법적 사건도 생기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텅텅 비었을 겁니다. 뭐 골프장 뭐 리조트가 중국 사람들이 뭐 5억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고 이렇게 그 난리를 치르고 그러면 그때 공사하고 팔아먹은 사람은 그냥 땡이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 15조를 들여서 뭐가 하나 남는 게 없죠. 그거를 시설을 좀 살려서 좀 관광 개발이라든지 뭐 이렇게 역사성을 좀 살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강원도에서 뭐 평창 올림픽 1주년 뭐 기념식을 평창 빼고 강릉에서만 한다고 했다가 평창에서 반발하니까 이제 평창에서 조금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요전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평창에서 조그마한 식당 하는 사람이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다가 관광객이 그 식당 오면은 꼭 싸운대요. 뭐하러 평창 오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냐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네? 그래서 온 커플들이 꼭 싸우고 간다고 민망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잘 개발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한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스탠드를 설치하는데 1,200억인데 네. 그거를 갖다가 떴는데 또 돈 들어갔을 거고 네. 그걸 개식 폐식 2번 하고 네. 이틀 쓰고 세상에 이런 미친 짓을 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서 하는 얘기지만은 평창 그 동계 올림픽 중에서도 그 많은 관중들 티켓들 다 누가 샀습니까? 다 기업들이 샀죠. 기업들이 그거 사고 싶어서 각계 샀습니까? 할당돼서 다 사줬지 할당돼서 산 거죠. 그런 것도 진짜 국가적인 행사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기업의 어떻게 보면 강요죠. 네, 강요죄에 다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것도. 직권 남용과 강요의 네. 단계죠. 네,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정치적인 행사와 국가적인 행사라고 해서 묻혀가는데 사실 평창 하나만 봐도 지금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할 점이 많다고 봐야죠. 그때 관광객이 몇 명 왔겠습니까? 해외 관광객이. 중국 사람들은 한 7,000명이 도망갔다 소리 있더만 왔다가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왔다가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24조 23개 사업을 네. 예타 면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저하고 나누던 네. 그 고추나 날리는 네. 뭐 공항 이야기가 요즘 쭉 나오더만요. 네. 전국에 무슨 공항이 국제공항 뭐 8개 뭐 네. 일반 공항 7개 해서 14개가 있는데 네. 그 공항들이 지금 적자가 무슨 뭐 한 800억 가량 네. 되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데 인구 500만 호남에 지금 공항이 4개인데 이제 그 새만금 공항까지 한 개 더 만든다지 않습니까? 네. 한 3천억은 더 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네. 땅값까지 포함하면 더 들 건데 그렇죠. 좀 뭐 하는 짓일까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총선 앞두고 지역 민심도 좀 끌어올리고 지금 경기가 워낙 뭐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경기가 워낙 처박았으니까 그 소득주도 성장을 정부주도 성장으로 바꾸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무한 신공항 하면은 그 옆에 바로 이제 새만금 바로 붙어 있거든요. 전국의 공항에 이제 텅텅 빈 게 많이 나오면은 빈 공항을 다니는 셔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빈 공항 다니는 관광 코스를 개발해도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나라가 네. 망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뭐 스페인인가 어디에 공항 하나 네. 망한 거 지금 뭐 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다. 네. 뭐 특히 무안은 얘기가 안 되는 게 무안하고 새만금은 그건 거의 붙어 있는데 저렇게까지 국제공항을 또 저렇게 해야 되는지 예. 예, 한쪽을 없애든지 한쪽을 통폐합하든지 그리고 이 좁은 나라에서 동네마다 공항이 있어서 어닿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일본이 91년에 버블이 꺼지고는 네. 이제 정부 주도로 네. 경제가 불황이 오니까 네. 경기 부양한다고 뭐 다리, 도로, 네. 터널, 네. 철도, 네. 공항 많이 만들어가 한 네. 90개 만들었다. 네. 근데 일본은 관광을 갖다가 지역 관광을 특화시키는 그렇죠. 나름대로 지역 사회에 그런 오랜 네. 이 내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는 꼭 동경을 가는 게 아니라 관광으로 지역을 가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만드는 공항이 외국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네. 그런 역할들을 최근에는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은 공항이 만들어져 봤자 양양국제공항도 네. 평창올림픽 때 아무 역할도 못했고 지금은 네. 다시 또 정막해졌고 네. 충주국제공항도 그렇고 무안도 국제공항인데 네. 국제적으로 오는 비행기가 하나도 없는 국제공항이라. 네. 그러면 국제 라인이 있고 국내 라인이 있을 건데 맹색이 네. 그러면 국제 라인에 일하는 사람은 비행기가 안 들어오니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 가서 세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가끔 봐야죠. 가다가 전세기 네. 한 개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유, 참 그럼 걱정입니다. 집에 가서 놀다가 오늘 전세기 들어오니까 세관에 근무하라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공항 만든다고 날린 돈 다 합치면 이것만 해도 엄청날 건데 네. 매년 거기에서 수백억씩 적자가 나오니 이제 적자까지 합치면 수백억, 수천억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선전하기는 참 좋을 거예요. 우리 동네도 국제공항이 왔다. 괜찮은 아이템 아닐까요? 근데 이 네. 지역 주민들은 이번에 저 손혜원이가 그 목포에 네. 가서 박지원이한테 이제 네. 설 지나니까 그 목포 개발 네. 가지고 또 싸움을 벌이가 네. 이게 무슨 비리가 갑자기 개발론으로 번지는데 네. 도대체 이 지역 주민들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유치하자, 뭘 따왔다, 뭐 올림픽이다, 도로다, 철도다, 뭐 의원이 따왔다, 도지사가 따왔다, 우리 지역에 무슨 경제 자유 뭐 구역이 생긴다, 무슨 클러스터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노무현 때 특히 대표적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도를 바꿔놨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이 행복해졌냐? 오히려 더 안 되죠. 네. 그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각도 없이 지역의 토호, 건설업자, 그거 좀 이런 뭡니까? 그런 거 유치해갖고 네. 공사를 정부 돈 갖고 와가 지돈 아닌 걸로 공사해 먹고 업자들은 또 거기서 돈 벌어 먹고 일하려고 벌이는 이런 소동에 순진한 지역 주민들이 어리띠하고 으쌰으쌰하고 머리 밀고 이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말은 좋은데 그 현실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그 올리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명분은 좋고 선거하기는 참 좋은데 그래서 그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한 그 변양균 씨 같은 경우 책을 썼더라고요. 예.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저도 그 책에서 책 예.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얘기하더라고 책에다가 수도권에 어차피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도권을 규제를 완화해 줘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서 예? 공장도 짓게 하고 좀 확 좀 풀어줘라 이거지. 그리고 거기서 얻는 돈을 지방에다가 좀 나눠줘라 이거죠. 그 국가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해야지 지금처럼 수도권을 꽉 막아놓고 지방에만 이것저것 한다면 외국 기업도 안 오죠. 외국 기업이 누가 가겠습니까? 그 공항이나 이런 SOC 투자만 잔뜩 하면 낭비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참 좋은데 국회의원들이 표 얻는 거하고 국가 발전하고는 너무 관계가 없으니 이게 예산 낭비라 이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대도시에 이 지역세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어디에 기부금을 내고 싶다. 네. 내 고향이나 네, 향토세 예, 개념으로 그렇게 내면 또 지역에서는 그 기부금의 몇 %만큼을 향토 네. 노는 그 농산물이나 네. 공예품 같은 걸로 이렇게 또 주고 네. 이러면서 이 사람은 또 그 세금을 낸 걸로 기부를 인정을 받으면서 면제를 받고 네. 그러면서 지역의 농산물이나 뭐 경쟁력은 없지만은 뭐 유기농 같은 네. 이런 걸 유지해 가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 발전에 대해서 지역 자체에서 젊은 사람들을 네. 동네 주민들이 의논해서 넌 도시로 나가지 말고 있어라. 우리가 너한테 얼마 줄게. 그래서 이 농지 다 네가 해라. 안 그러면 네가 뭐 이 집들 다 펜션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자체에서 또 그 노력도 하고 또 지역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걸 갖다가 유지를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맞물리면서 지역 균형 개발이 그렇죠. 되는 거지. 네. 지금 한국처럼 지역은 그냥 황폐해지고 주민들도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또 지자체는 맨날 무슨 축제나 벌리고 쓰잘데없는 토목공사만 크게 하죠. 예, 이번에 토목공사 벌이고. 그 왜 군 의원들이 미국 캐나다 가서 왜 예, 뭐 가이드 휘둘른 거, 예. 폭력 휘두른 그 예천 군청을 사진으로 봐서 저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죠. 청와대인데요, 청와대. 지방 군청 거의 청와대처럼 줘놨어요. 제가 옛날에 그 농림부에 네. 좀 있을 때 보면 단위 농협마다요. 네. 조합장이 새로 되면 그때 90년대 네. 뭐 초중 후반에 네. 전부 농협 그 단위 조합을 갖다가 새로 짓는 거예요. 단위 조합이라 하면 많은 데가 한 1,500명, 작은 데는 뭐 6, 700명 있어 조합원이. 네. 그런데 건물 하나 지었다 하면 30억, 40억, 50억 이래 짓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건물은 못 쓰느냐? 아니 그것도 또 쓸만해요. 그래서 직원들 고작 한 2, 30명 있는 그 단위 조합을 그렇게 새로 그러면 그 왜 새로 짓느냐? 건물을 새로 지어야 조합장이 이 건물을 지을 때 공사 발주하면서 떡고물도 먹고 챙기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전부 새로 지금 지자체들 보면 한 시청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근데 지방의 그 뭐 의원들이나 뭐 다 이런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건설업자들하고 또 직관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심지어 많거든요. 지가 건설업이나 그렇죠. 건설업 브로커도 네,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청사도 크게 짓고 뭐 유치도 하고 계속 도로 그렇잖아요. 무슨 다리 터널 요런 데만 계속 네, 지금 박근혜 정권 때 그 동남권 신공항 갖고 그렇게 싸웠잖아요. 네, 그 TK, 대구에 TK 가 가느냐, 가덕도로 가느냐, 가덕도로 가냐 해서 결국은 김해로 정리됐는데 그쪽 지금 다시 그 지방자치장들이 모여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다시 또 시작했잖아요. 끌어와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그것도 또 과잉 투자가 될 소지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대구, 부산의 공항이 뭐 부산 공항이 조금 포하면 그 김해 옆으로 조금 뭐 늘리든가 어쩐가 하면 될 건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쩐다 하면서 또 공항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 하면서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나라의 예산이 이렇게 중앙부터 지방까지 다 정치적으로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나눠먹고 나니까 요즘 중앙일보에서 그 연재를 하고 있지만 이 사회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불쌍한 사람. 그럼 뭐 자기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기초수급자나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 몸이 병들은 사람들. 그리고 무슨 뭐 고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아원 보육원에서 18살 때면 내보낸대요. 근데 500만 원 준다. 500만 원. 그러면 18살이면 이제 고3 갓 졸업한 애가 그 500을 들고 사회에 나와서 연고도 고아니까 아무 연고도 없을 거고 그럴 건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될 때 보살펴야 될 때 들어가야 될 돈들이 전부 저렇게 몇십 조씩 겁도 없이 써버리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저렇게 겁도 없이 낭비를 해버리고 진짜 써야 될 때를 안 쓴 거죠. 진짜 국가가 해야 될 게 제일 큰 게 빈민구제죠. 빈민구제. 그렇죠. 빈부격차 해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빈민구제죠. 밥 굶는 사람 없게. 옛날에 송파 세모녀 그 숨진 사건. 얼마 전에도 또 모녀 둘이 그렇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 관리비하고 전기세, 수도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써주십시오 하고서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게 하는 게 이제 국가가 할 일인데 지금은 그거는 생색 안 나니까 다 치우고 다 생색 나는 거. 일자리 예산 54조 중에서 아마 엉뚱한 사람이 먹은 게 한 절반 안 될까요? 제대로 자기 돈 같았으면 제대로 썼으면은 54조까지 필요했을까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의 소중한 예산이 그건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세금 낼 때 얼마나 허탈감을 많이 느낍니까? 그렇게 세금을 지금 무진장하게 뜯어내고 있다. 과거보다 세금 뜯어내는 속도가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졌잖아요. 그렇게 세금 뜯어서 이걸 갖다가 저런 식으로 예타도 없이 서로 그냥 나누어서 지역별로 하나씩 던져주고 총선 때 표 찍으라 부터 시작해서 저런 식으로 15조를 들여서 올림픽을 하고 54조를 일자리 창출한다고 억지로 그냥 필요도 없는 일자리 그 안에도 사는 사람들을 때려다가 용돈 준다고 저 짓을 하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순박하지도 않고 무지한 민심을 이용해가 손혜원이 나 목포 원도심을 내 돈으로 개발해 할라 했는데 이게 되냐 하니까 그걸 손혜원이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의원 뭐 나가라 소리나 하고 자기부터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일체 없잖아요. 오히려 남을 공격하고 내가 보니까 이번에는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근대 문화유산 되기 전에 사고 이런 거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성김이 없이 상대방만 공격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그 국민들이 좀 잘 판단해야 되는 문제로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저 지난번에 설 전에 우리 소장님이 영화 몰락이라는 영화 괜찮다고 그래서 몰락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봤더니 히틀러가 죽기 전에 그걸 묘사한 거더라고요. 그 히틀러 비서였던 타이피스트가 이제 기록한 건데 거기에 괴벨스 나치 선전상이 얘기가 저는 썸짓하게 다가오던데요. 그건 뭐라고 그랬냐면 나치 정권을 선택한 국민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참모가 괴벨스 보고 그랬어요. 그때 국민 돌격대라고 있어서 러시아가 베를린으로 점령해 오는데 국민 돌격대라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 소련군하고 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무기도 없이. 그러니까 괴벨스 참모가 이거는 자살행위다. 빨리 국민들을 항복하든지 철수시켜라 했더니 괴벨스가 한 얘기가 나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아. 우리는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한테 위임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그러니까 나치 국민들이 우리를 뽑은 게 잘못이니까 국민들은 죄를 받아도 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이야기죠. 이야,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식은땀이 나던데요. 우리 국민도 잘 뽑아야지 잘못 뽑고 저항하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했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항상 국민이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가 저는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예, 오늘 이 제목, 일부 제목으로 아주 적합한 말을 말씀을 해주시면 자, 일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